안녕하세요.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제프 니콜스 감독의 러빙입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목 그대로의 영화인데요. 사랑 이야기죠. 여기까지 하면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영화이기도 한데, 이 제프 니콜스 감독의 러빙은 1958년에 그 타인종 간의 결혼 금지였던 미국을 배경을 하고 있고요. 인종 차이를 넘어서서 결혼을 했던 러빙 부부가 결국은 그 고향에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6월 12일 날이 이제 결혼 승낙받은 날이라서 6월 12일을 미국에서는 러빙데이라고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흑인 인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흑인 인권 문제, 투쟁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고 시작이고 끝인 영화이기도 하죠. 정확히는 이 영화 제목은 러빙이죠. 그러니까 사랑 중인 얘기라는 게 중요해요. 사랑을 했던 얘기, 혹은 사랑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사랑 중인 상태의 어떤 남녀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영화고요. 사실 지나간 사랑에 대해서 뭔가 미화를 하거나 이렇게 애틋함을 더하거나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좀 미화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사랑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군더더기 같고 굉장히 솔직한 영화인데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평이 보통 평단의 지배적인 반응인데, 이 영화가 이 심플하고 강력한 주제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 리차드와 밀드레드는 아이가 생긴 후 결혼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1958년 버지니아주에서는 타인종 간의 결혼이 불법입니다. 두 사람은 워싱턴까지 가서 식을 올리고 오지만 결국엔 들키고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집행유예를 받는 대신 25년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은 러빙 부부. 몇 년 뒤 그들의 사연을 접한 인권단체에서 법정 투쟁을 시작하자고 권유합니다. 고향에서 정당하게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러빙 부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러빙 부부는 주변의 인정을 받고 고향에서 평화롭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실화를 재현하는 감독의 태도입니다. 영화는 첫 장면에서 아무 화면도 보여주지 않고 풀벌레 소리로 시작을 하죠. 조금 있다가 러빙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타이틀이 뜨고 난 다음에 드디어 두 남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흑인 여자가 굉장히 망설이는 표정을 짓다가 얘기를 하죠. 나 임신했어. 남자가 잠시 뜸을 들이고 머뭇거리다가 잘 됐네 하고 나서 결혼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결혼하자부터 시작을 해요, 영화를. 보통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뭔가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뭐 장황하게 들려주려고 하는 욕심에 빠지기 쉬운데, 이 영화는 심플하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네가 흑인이고 내가 백인이고 법적으로 결혼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얘기로 집중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하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영화는 장르적으로는 멜로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멜로드라마가 가끔은 사회적인 드라마로 확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장벽을 설정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상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온전히 결혼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장벽이 흑백의 남녀가 결혼할 수 없다는 당시의 인종차별법 때문인 거고, 이 장벽은 어디 있느냐, 장치에 가깝고, 실제로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계속 나누고 있는 두 남녀 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시대적인 소용돌이라든지 주변의 압박 속에서 두 사람이 일상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7, 80년대 헐리우드 고전 클래식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는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도 않고 감독의 어떤 인장이나 연출, 형식적인 실험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들과 비교하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이나 아니면 작년에 나왔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설리 같은 영화를 연상을 시키는 영화예요. 감정적으로 이제 극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고 극적인 순간에서조차 인물들이 되게 과묵하게 나오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런 영화를 뭔가 완벽한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너무 좋아서 완벽하다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실험이나 빼어난 기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없는 거예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장면, 없어도 되는 상황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상황, 필요한 장면, 필요한 것들만 넣은 거죠.
이런 정직한 연출, 클래식한 연출을 제프 니콜스라는 감독이 찍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프 니콜스 감독은 이때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간 SF적인 상상력이나 아니면 굉장히 좀 자극적인 서스펜스를 잘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실제로 칸 영화제에서 이제 비평가 주관에서 주목을 받았던 테이크 쉘터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잘 깔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이후에 나왔던 머드라든지 아니면 제 가장 최근작인 미드나잇 스페셜 같은 경우도 그런 톤들을 계속 유지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연출을 한 거죠. 굉장히 정직하게 드라마를 밀어붙이는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특이하다, 감독을 아는 사람한테는 이 영화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다가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프 니콜스라는 감독의 어떤 그런 긴장감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좀 밋밋하다고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요새 아카데미 시즌에 나온 영화들 중에 키워드를 잡으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많고, 그리고 스타 배우들이 제작자로 나선 영화들이 꽤 있어요. 콜린 퍼스 배우가 처음으로 제작을 한 영화이고요. 이 영화 제작자로 나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밀드레드 더빙, 리차드 러빙 부부의 실화를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여기 2011년에 더 러빙 스토리라는 다큐가 나왔고, 그 다큐를 콜린 퍼스가 본 다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다큐를 영화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제작을 시작했고요. 더 러빙 스토리라는 다큐를 제작하겠다고 결심한 뒤에 이제 감독을 물색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공기, 영화적인 공기, 시대의 공기를 잘 재현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쪽에 굉장히 재능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요상한 조합이죠. 제프 니콜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드라마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이 영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 가장 순수한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연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는 정직한 연출, 기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뭘 보여주고 뭘 안 보여주냐가 사실 감독의 의도인 거죠. 이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는 거는 러빙 부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법정 싸움하는 장면 같은 거를 생략을 합니다. 사실 인권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혹은 또 투쟁의 역사를 다룬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영화에서는 그 판결 받는 장면들, 법정 싸움하는 장면들을 다 생략해요. 심지어 러빙 부부가 거기 참석을 안 하는 장면들도 나오죠. 그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겁니다. 영웅담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혹은 일반인들, 정말 보통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일상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럼 이런 법정 싸움을 보여주지 않는 대신 뭘 보여주냐라고 하면, 그냥 두 사람이 그런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 되게 소소한 장면들을 주로 보여주고 있어요. 관객은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적극적인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아마 이런 심정일 거야. 그 적극적인 해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일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연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채워 넣음으로써 그것들을 유추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리차드 러빙이 처음으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What you doing in bed with that woman? I'm his wife. That's no good here. 그 끌려갔을 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잠을 자다가 갑자기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아내는 또 흑인이라는 이유로 4일 동안 잡혀 있거든요. 그 4일 동안 리차드 러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옥에 있을, 게다가 임신한 부인을 기다릴 때의 답답함, 그런 것들을 영화는 주로 보여줍니다. 인물들은 침묵하고 화면이 말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과묵한 가운데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하나는 이 리차드 러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술에 취해서 힘들게 내뱉는 대사. I can take care of you. I know that. 법정 싸움에서 제일 마지막에 대법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라고 변호사가 물어봤을 때 Tell the judge I love my wife. 그 대사 2개가 사실은 영화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게 다고, 그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영화예요. 난 당신을 지킬 수 있어 라는 대사가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영화 초반에 난 널 사랑해, 난 널 지킬 거야 라고 했으면 뒤에 나오는 행동들은 그래 열심히 지키고 있네 정도로 다가올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뭔가를 계속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이 대사를 딱 꺼내는 순간 앞에 했던 행동들이 다 정말 진심 어린 행동들이구나, 진심 어린 사랑의 행동이구나 라는 게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사를 뒤에 배치했다는 게 이 영화적인 어떤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힘이고요. 실제 대사로 나오진 않지만 영화 제일 마지막에 늘 나를 지켜준 그이가 그립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대요. 그 대사도 이제 이 영화를 출발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실 그거에서부터 거꾸로 출발한 얘기거든요. 한편으로는 되게 심플한 이 감정,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난 널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을 영화는 어떻게 화면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영화에서 인상적인 거는 전체적으로는 정직하고 안정된 연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정직한 연출이란 건 뭐냐? 감정이 있으면 대사로 말을 하지 않지만 주변 정황, 분위기, 소위 말하는 영화적 공기 혹은 사운드 등을 통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화 처음에 등장할 때 첫 장면에서 풀벌레 소리만 등장을 하거든요. 영화에서의 풀벌레 소리 아니면 이런 조용한 풀소리, 바람소리 같은 거는 이 버지니아주, 시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순간, 안정된 순간에 등장을 하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밀드레드 러빙이라는 여자가 워싱턴으로 쫓겨가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완전 낯선 공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첫날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그때 눈을 뜨고 있는 여자 얼굴을 보여주고 주변에 들려주는 사운드는 뭐냐면 굉장히 시끄러운 도심의 소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 사실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 동네의 소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대비가 이 여자의 심리를 드러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운드 묘사는 사실 제프 니콜스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카메라의 앵글이나 사운드 딱 두 가지만으로 영화적인 공기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이 영화의 세 번째 포인트는 보통 사람을 연기한 캐릭터들입니다. 러빙이 기존의 실화를 바탕한 영화들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 영화는 다큐 영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뭔가 자기가 창의적으로 상상하거나 재해석했다기보다는 실존 인물에 얼마큼 가깝게 충실하게 묘사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밀드레드 러빙 역을 맡았던 루스네가 배우는 이번에 올해 아카데미의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라가 있고요. 두 배우의 연기의 목표는 같대요. 있는 인물을 최대한 성실하게 묘사를 하는 것. 조엘 에버튼이라는 배우는 사실은 굉장히 인상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본인의 인상을 뭔가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표정 연기도 섬세하게 하고 있고요. 루스네가 연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았지만 저는 이 조엘 에버튼이란 남자 배우의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왜 아카데미에서 후보에 안 올랐을까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해요.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그 사진사로 등장하는 그레이 빌렛 역할인데요. 마이클 셰너는 이 제프 니콜스 감독의 일종의 페르소나에 가까운 배우죠. 테이크 셀터에서도 주연을 맡았고 미드나잇 스페셜에서도 주연을 맡았고요. 가장 서로 호흡이 잘 맞는 배우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카메오에 가깝게 짧은 화면에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짧지만 또 이 영화가 나타내고 있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레이 빌렛이 이 인물들, 러빙 부부의 사진을 찍어 나가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운데 그날 밤 저녁에 함께 하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그레이 빌렛이라는 사진 기자가 여러 가지 이제 농담이나 즐거운 얘기거리, 자기 경험담들 들려주면서 가족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등장하자마자 사진을 찍거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다를 떨고 각자의 관심사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일상 속에 되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거실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러빙 부부가 되게 자연스럽게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는 장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진을 찍죠. 그 장면이 사실은 이 영화가 이 사안, 어떻게 보면 되게 인권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특별한 사건을 만들거나 거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가서 보여주는 것. 이게 영화가 추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조연들의 성격들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부여를 했다는 것도 영화의 어떤 리듬감 아니면 색깔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빙은 한마디로 아내에게 결혼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남자가 끝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 집을 지어주는 얘기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현재 진행형의 사랑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이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넓혀나가는 과정에 대한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영화는 흑백 인권 문제를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흑백 인권 문제로 그치는 것 같진 않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욕망, 그 욕망을 각자 일상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어떻게 역사에 반영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 혹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혁명에 대해서 그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혁명은 그런 일반인들의 당연함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당연함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영화들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굳이 몇 번을 봐야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볼 것 같아요. 틈이 나는 대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는 가장 기본에 충실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드라지는 영화였고요. 혹은 정말 제대로 된 멜로드라마, 사랑 얘기, 상남자를 보고 싶으시면 이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화 러빙에 대한 제 분석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대중성은 60점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성은 100점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